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총선을 마친 여야 정치권은 포스트 총선 체제로 전환했는데요. 네, 향후 전국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개건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 어젯밤에 통화를 했네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통화였고 3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여당의 승리,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의례적인 정상 외교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의미를 저는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사실 한미 정상 간에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대통령 간의 정상 통화를 하는 일은 사실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양국 정상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진단 키트라든가 또는 호흡기 관련해서 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의료 물품을 지원 요청을 했죠. 예. 다시 말해서 이번에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 잘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그런 평가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 속에서 역시 한국이 어떻게 선거를 잘 지냈는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총선 승리돼서 일단 축하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 전 통화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었는데 이번에는 방역이 모델이다. 세계 방역의 모델이다라고 아주 굉장히 큰 최상의 모범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예, 예.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총선 승리도 축하하는 겸해서 또 한미동맹이 잘 구현되고 있다. 특히 이런 진단키트, 미국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면서 또 이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북미 간의 적극적인 관여 정책 앞으로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이런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자세 그리고 한미 동맹이 공고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히 지금 선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고 바이든 전 부통령, 민주당 체제가 이제 후보 체제가 굳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후의 대응이 지금 만만치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하고 또 앞으로의 정책 조율도 하면서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또 미국이 또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정치할 수 있는 흐름들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긴밀한 한미 동맹의 흐름도 보여줬고 또 앞으로의 서로 협력 가능도도 높여준다는 점에서 어제의 통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허성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은 뭐 시시적절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하나는 제가 생각에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그 현실적인 그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냐.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 민주당 집권 여당 입장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결과를 보면은 개헌 빼고는 다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입법부에서 특히 이제 그 한미 관계 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을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뭐 지금 그 한미 그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협상이 진행 또 중입니다. 특히 이제 남북 그 또 협상 뭐 3차, 4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예. 부분들 그렇게 뭐 또 한미 또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남북 연합훈련, 현안들이 예. 연합훈련 현안들이 많이 지금 앞으로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집권 여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공화당은 그 미래통합당과 같은 그 어떤 정책이라 외교적인 문제를 이런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지지 기반인 미래통합당의 어떤 열세 이번 총선 열세로 인해서 어떤 그 미국의 공화당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미 간의 정상 통화의 의미를 넘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한미 간의 어떤 통화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미국 있습니다. 국내 정치나 미국 향후 미국 대선에 있어서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입지도 이번 우리의 총선 결과에 좀 맞물려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선 가도를 달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북미
협상 부분, 북미 간의 어떤 협상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 평화 관리를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도움 내지는 지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겠나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코로나 사태에 수습 관련된 건 모범 국가라는 얘기도 하면서 오히려 그런 그 한미 그 동맹 간의 외교적 신뢰관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아마 통화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포스트 체제 정비에 나선 여야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거듭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180석이라는 정말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했는데 그런데도 뭔가 승리의 기쁨에 취하기보다는 지금 이야기한 게 무거운 책임감 또 특히 과거에 대한 반성을 말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어깨가 정말 무거워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 자체가 사실상 우리 민주화 이후에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는 뭐 유정이라든가 통일주체 국민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민주화 이후에는 불가능했거든요. 최대로 이긴 게 뭐 152석, 153석 이럴 정도로 역시 국민들께서는 견제 심리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180석, 의석의 5분의 3이다. 이것은 역사상 몰아줄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현 정권의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준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이 모든 국정 운영 과정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았거나 야당이 반대했다는 그런 이제 사실은 변명이 될 수도 있고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실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권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인데요.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 그 당시에 이제 152석을 얻었습니다. 152석을 얻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예민한 이슈들이 바로 등장하면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굉장히 갈등이 펼쳐지고 이후에 탄핵 정국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그 이후에 탄핵 정국 이후에 계속해서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여권으로서는 이렇게 중요한 계기에 많은 그동안에 얘기됐던 민생 법안이라든가 실용적인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 파트에서 능력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보내주신 이 성과를 가지고 앞으로도 대선에 대비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또다시 어떤 그런 예민한 사안을 가지고 들고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그렇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여권 내부의 인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의정 더불어시민당 대표 같은 경우 서초동 촛불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묻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잘못하면은 이런 검찰 개혁과 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졌던 이런 시민들의 갈라졌던 마음에 다시 또 대립의 갈등을 붙일 경우에는 개혁의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왜냐하면 180석이라고 해서 개헌 빼고 다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들을 국회를 무는 과정부터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만일에 야당이 과거처럼 극한적인 물리력과 이런 불법적인 것까지 동원하면서 서로 싸우게 됐을 경우에는 여권이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이 180석이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겸손, 초심, 반성, 혁신 이런 얘기들이 저는 지금의 여권의 행보를 조절하면서 신중하게 개혁해야 되는 부분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야당과 협치 분명히 필요합니다. 야당과 잘 사전에 조율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야당이 반대하는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의 가치는 분명히 서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개혁 법안들에서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내용을 채워나가되 그러나 그 과정은 야당과의 협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 내부에서 신중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 민주당의 180석 확보 이후에 지도부의 몸 낮추기와는 좀 무관하게 열린민주당 자칫 이 선거 과정에서는 선긋기가 확실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치로 내걸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강욱 당선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던 비서관인데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갚아주겠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게 민주당 지도부의 몸 낮추기와는 좀 결이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자칫하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게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고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하고 열린시민당하고의 어떤 더불어시민당하고 이게 이제 지도부의 어떤 그 마찰보다는 사실 이번 총선은 결과적으로 코로나 총선이에요.
뭐 다른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홍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코로나 전국으로 그냥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180석이 엄청난 의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당 지도부가 벌써 몸을 낮출 수 없는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최강욱 비서관은 정치 초년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 지도부는 오래동안 정치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이 180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180을 가졌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험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반대로 따지면요. 국정 운영에 엄청난 후유증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책임감도 그만큼 책임감 무겁지 크지로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만큼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여야가 비슷하게 그 균형을 맞춰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운영 과정에서 야당의 한 축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책임은 나누어 갔습니다. 어떤 국정운영 과정에서 지금은 모든 앞으로의 책임은 집권 여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결국은 18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이 집권 여당이 모든 책임을 앞으로는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역풍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당장 누구한테 미치냐?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앞으로 당장 모든 그렇습니다. 뭐 야당의 질이 멸렬된 상황에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여당이 야당을 차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책임 모든 앞으로 그 국정 과정에 있어서 수행 과정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써 그 여당 지도부가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뭐 자세를 낮춰야 된다, 뭐 몸을 낮춰야 된다, 뭐 다시 뭐 반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벌써 몸을 낮추는 걸 벌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앞으로 향후 정국에 상당히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정화국 비서관이 저런 그 윤석열 그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각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어요. 그게요. 무슨 마치 윤석열 그 총장을 뭐 적폐 수장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이 바라볼 적에 그러면은 그 이번에 국회의원이 이제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입성을 해서 최강욱 비서관이 입성해서 그렇게 그 검찰을 몰아친다면은 아니 그러면 입법기관에서 어떤 행정기관에 하는 그 검찰이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검찰의 고유 기능이 바뀝니까? 검찰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검찰을 적폐로 몰아붙인다? 상당히 앞으로 후유증이 따를 거로 좀 봅니다. 예. 네, 어쨌든 이 최강욱 당선인의 발언이나 뭐 우희종 공동대표의 발언에 민주당 지도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7월에 공수처도 출범할 예정이고요. 검찰 개혁에는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도 이 7월 공수처가 첫 번째 민주당의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이고 이런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검찰 개혁만이 아니고 다양한 이슈들, 일단 코로나19의 극복이라든가 또 국정 시스템 운영, 또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제4차 산업혁명, 외교, 남북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아마 정하면서 아마 이제 당선인들 워크숍도 하면서 이제 그런 흐름을 정할 텐데요. 일단 검찰 개혁은 그동안 지속적인 화두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런 공세가 나온 것은 윤석열 총장에게 주어진 검찰총장으로서 시대적 과제는 분명하게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라든가 또는 권력기관의 잘못된 이런 부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수사를 하고 밝혀내는 것 검찰총장의 본연의 임무고요. 또 하나는 검찰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관 이후부터 검찰 내부의 부패 그리고 검사라든가 판사, 경찰 등 이 관련된 공권력 기관들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까지 유야무에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검찰의 잘못된 행태 또 권력과 함께 야합해서 보여줬던 검찰의 오만한 자세 이걸 바꾸는 검찰 내부의 개혁에도 힘을 쓰라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보여준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기본은 얘기했지만 실제 행동에 들어가서 검찰을 바꾸는 모습은 보이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여권 내부에서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최강욱 당선인처럼 이렇게 과한 표현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 검찰을 뭐 부패한 무리들이라든가 또는 갚아주겠다. 예. 이 정치는 갚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검찰이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권력으로 역할할 것인가를 제도적으로 만들고 입법하고 하는 것이지 이거 본인은 아마 억울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에서 뭐 수사도 당하고 여러 가지 뭐 기소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정말로 자중자애해야 될 때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권 내부에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
접근을 할 거다. 과거에 실패한 전례들도 있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것은 여권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아니거든요. 의석은 많이 줬지만 그래 그동안 야권의 발목 잡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개혁 못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개혁해봐라라고 일단 이 많은 의석을 주신 건데 이 부분 가지고 만일의 경우 지나친 행동을 하거나 정치적 공세에 빠져들면 여권은 다시 신뢰를 잃을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권은 아마 신중한 자세로 그리고 7월에 공수처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공수처장을 이제 야권 두 사람의 추천권을 야권이 갖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놓고 뭐 꼼수로 뭐 이렇게 된다면은 여권이 신뢰를 잃을 거거든요. 저는 야당과 협의해서 야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망이 있고 검찰 개혁도 하고 공수처장으로서 적임자를 야당과 협의해서 선출해야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또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 임명한다. 역풍 불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권의 행보는 저는 상당히 신중하고 그러나 내용은 단호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이 공수처가 마치 검찰만을 위한 공수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고위공직자. 그렇죠. 고위공직자 부패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공수처가 검찰을 단죄하기 위한 공수처로 자꾸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공수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또 과거처럼 답습했을 경우에 현재 지금 집권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본래 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나 정치권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마치 공수처를 이용해서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을 상대로 공수처를 활용하겠다. 그럼 국민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집권 여당에 자칫하면은 발목을 잡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우려를 범하는 공수처의 운영 방식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저도 한 말씀만 붙여본다면요. 방금 말씀하신 취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또는 뭐 과거의 정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공수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공수처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고위공직자들은 지금도 수사하고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사, 판사, 경찰 이 부분만은 지금까지 사실상 내부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기소 안 하고 다 유야부야 넘겨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수처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제는 검사, 판사 이런 법조인들도 잘못했을 때 위법하거나 불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제는 기소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여권이 이런 공수처장 임명 과정부터 이후의 운영까지도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못된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단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누구를 겨냥한다거나 물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부인이라든가 장모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사 대상이 나중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정말로 다른 공직자들과 형평성 그리고 공수처의 아직 출범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보면서 신중하게 하나씩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 두 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어떤 우려인지 너무나 잘 알겠는데 문제는 지금 정치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번 총선에 위성정당으로 참여를 했던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총선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모 정당과 합당을 할 것으로 기존에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장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 과정에 추천위에 야당의 2명 이 중에서 한 명만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 공수처장이 임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 야당의 첫 번째가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면 나머지 두 번째 지위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놓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종걸 더불어시민당의 공동선대위원장과 그다음에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동시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언제 합당할 것이냐고 집요하게 질문을 했는데 이종걸 위원장은 7월 중순을 얘기를 했고요. 원유철 대표는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에 대해서 양쪽이 다 염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이런 여야 비례정당의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도 두 분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야당이 2명의 몫을 추진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이것을 그 사람 의원 꼬직을 해서 더불어시민당이 원내 교섭 단체가 구성이 돼 버리면은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또 이 공수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21대 원 구성이 되면은 상임위 구성이 또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실질도 현실적인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원내 교섭 단체가 되면 현실적으로 또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당장 선거 끝나고 해서 통합을 한다든가 언꾸기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하게 되고 아까 말한 그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고 뭐 그 원주철 대표께서 이야기했지만 아마 원주철 대표 말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무적 판단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그 판단하지 않겠나.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입법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여당의 입장 변화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아마 야당도 거기에 따른 아마 대응 차원에서 아마 정무 판단을 한다는 그런 반응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나친 정무적 판단은 결국은 패착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양측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비례정당 만드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예.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꼼수거든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눈치를 보고 있던 여당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비례정당, 꼼수정당, 사실은 꼼수정당이지만 철학, 가치, 인물 다 같지 않습니까? 사실상 꼭두각시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허점을 이용한 잘못된 정치 행태였고요. 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이 지금 19석 아닙니까? 한 명의 의원을 꿔주게 하면 이제 교섭단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여권은 카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명을 꽂을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을 하면은 사실상 교섭단체 2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도 그런 카드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카드들을 가지고 서로 누가 먼저 예를 들어서 뭐 미래한국당이 먼저 그런 행동에 나서면 여권도 그러면 우리 나서겠다. 우리는 당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공수처장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2명의 반대자가 생긴다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당할 경우는 20명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장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서로 간에 견제를 할 거거든요.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놓고 여권과 야권이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칙에서 풀어야 된다. 그동안에 이런 꼼수 행태했기 때문에 야권 이번에 정말 심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권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겠다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되고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은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믿고 정석으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그런 꼼수도 하지 말고 여기서는 정무적 판단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공수처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는 이런 정말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여기서는 같이 합의해서 예. 여야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야당도 받아들이고 여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망 있는 법조 경력이 있는 그런 분을 한다면은 그리고 나서 여권이든 야권 프리미엄은 뭐 부처장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석적으로 풀어야지 서로 꼼수 부리다가 조만간에 그쪽 이 꼼수 부리는 먼저 부리는 쪽이 심판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김 교수님 말씀대로 되면 좋지만 네, 말씀하시죠. 저는 조금 이제 김 교수님하고 좀 길을 좀 달리하는데요. 어쨌든 그건 꼼수라는 차원을 떠나야 됩니다. 어차피 이 위성정당이라는 게 이미 말씀하시면 위성정당이라는 다 알고 국민들이 투표를 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집권 여당이 원칙을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부적 판단에서 각자 알아서 여당 움직여야 되지만은 집권 여당이 말이죠. 180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원칙을 갖고 민주당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 지금 눈치 볼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그냥 소수 정당으로 전락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야당이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뭐 한석 더 온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집권 여당이 앞으로 더 이상 이런 꼼수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꼼수를 떠서 이런 위성정당 만들어 놓고 야당 보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덮으시고 그렇게 이 상황을 몰아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사실은 사죄를 하고 그다음에 원칙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예. 어떻게 야당 보고 뭐 원칙을 지키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허점을 파고들어서 꼼수를 만든 게 결국 미래한국당이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안 만들었으면 역시 이 맞상대가 되는 꼼수가 안 만들어졌고요. 선관위가 만일의 경우 미래한국당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이 정당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입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분명한 것은 야권이었습니다. 대신에 여권은
정책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도 같이 비난을 받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여권도 야권도 국민들께 비난받을 그런 일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네. 여야가 만나서 같이 협의를 하고 야당도 여권의 현재 존재 그리고 국민들께 왜 심판받았는지에 대한 불법과 폭력을 그냥 그렇게 사용하면서도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런 선거제 개편부터 전혀 거기에 대해서 협의에 나서지 않고 폭력 불법 사용하는 이런 과정 마지막 꼼수까지 사용했습니다. 물론 야권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권도 이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을 같이 했다는 여권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양쪽 다 그런 방식을 써서는 안 된다. 여야 만나서 같이 협의하고 야권의 입장 세워주고 여권도 정석적인 정치로 간다면 공수처장 문제 사실 그렇게 저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과거에 정말 큰 정치인 같으면 그렇게 풀었을 텐데 지금 야권의 리더십이 지금 굉장히 취약하고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그렇더라도 빠르게 수습하고 이 문제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건 여권의 책임, 야권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다 책임져야 될 문제고 이걸 지혜롭게 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유리한 쪽으로만 가려고 할 때 먼저 그 팀이 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니, 김 교수님께서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비례위성정당은 말이죠. 이게 포플러스 원이라는 게 원래 이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이게 비례정당입니다. 그렇게 포플러스 원에서 통과시킨다 하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이런 그 불필요한 이런 그 비례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이미 벌써 선포를 한 겁니다. 예. 원래 취지가 포플러스 원 자체가 잘못된 건데 네. 그거를 여당이 밀어붙이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근데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정치에서는 거예요. 연합과 다양한 전략이 펼쳐집니다. 과거의 대한민국 정치, 세계 정치는 네. 서로 정당끼리 연합해서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고요. 포플러스 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당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치 세력들이 같이 모여서 한 것이고요. 그게 어떻게 불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그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 준엄한 선택이 준 의미, 집권 여당과 제1야당 압승과 참패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제 통합당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참패한 이 상황, 당을 어떻게 수습하고 이끌어 가야 되느냐. 일단은 전당대회 전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이제 김종인 체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또 원내 지도부 같이 호흡을 같이 할 원내 지도부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김태흠 의원이나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 오선 의원들도 일부 이게 합류 가능성이 경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향후 지도부 운명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미래통합당은 이번 이제 21대 총선을 겪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질이 멸련했습니다. 당 자체가. 그래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당을 어떻게 추스릴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원내에서 좀 목소리를 낼 만한 분들이 이번에 다 떨어졌습니다. 예. 사실은 다 떨어지기 때문에 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일단 낙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자연스럽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도 있지만은 일부에서는 전당대회를 치르기도 하지만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김종인 그 위원장의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예. 그분이 사심이 없이 정말로 나라를 걱정해서 그 미래통합당에 갔다는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선거 과정에서 이미 다 확인이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그분의 존재감으로 인해서 당을 수습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 의원들이 아마 지도부 의원들 또 원외 인사들이 상당히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께서 모셔와서 그분이 아마 앞으로 향후 그 비대위 체제를 운영한다면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다시 거듭 태어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사심이 있다면은 반대지만은 저분이 나이 80 드신 연세를 갖고 사심을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나라를 그날 연설하실 때 보시면 울컥하신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진심 어린 공감대를 형성됐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이 오셔갖고 당을 수습하고 또 새로 거듭나서 국민의 시대 정신에 맞고 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분이 오시면은 틀림없이 아마 그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저는 개조될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으로 생각하면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선거를 위원장. 지휘하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했는데 선거는 참패를 했단 말이죠. 기존의 어떤 상황들에 비춰보면 당연히 용퇴하는 것이 수순인데 그만큼 지금 미래통합당에 이끌어갈 적임자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그런 현실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그걸 조금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김종인 위원장이 온 지가 딱 2주입니다. 네. 이미 공천을 완전히 잘못된 상태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2주입니다. 아무리 장수가 유능한 장수라도 2주 동안에 이 상황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 그나마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이라도 확보를 한 겁니다. 아니면은 거의 완전히 정말로 미래통합당 없어질 상황으로 갈 수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2주 동안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존재감을 미래통합당 많은 지도부가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뭐 책임질 부분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부 보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고 뭐 연말까지 보장을 해달라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또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까요? 그렇죠. 조경태 최고위원 이번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지도부 아닙니까? 빨리 전당대 해야 된다. 새로운 리더십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장고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는데 나에게 정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고요. 기간도 당초에 대개 비계가 2, 3개월인데 6개월 정도로 일단 당내에서 뭐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김종인 비대위의 출범은 확실시 됐다. 왜? 김종인 위원장도 이미 그전부터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김종인 역할로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계속 여야 정당을 오가면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마지막 합류했지만요, 결국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단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당의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라든가 또는 출마하는 사람들의 이런 전열들이 조금 더 정비되고 혼란스러움이 좀 사라졌지만요.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제민주화나 이런 정책들, 그리고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추구하는 정책 가치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과연 국민들께 신뢰를 잃은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이 정책과 가치, 그래서 과거 같으면 뭐 냉전적인 북한하고 계속 대결하는 대결주의 이 외교 정책이라든가 또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에서 21세기에 걸맞는 지금의 이런 21세기 급변하는 상황에 걸맞는 철학과 가치, 보수의 상식적이고 함정인 가치를 내놓아야 되는데 과연 붕괴된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일단은 이번에 지도부 이렇게 됐을 때 전원 사퇴하고 새 기초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영국의 뭐 캐메론 대국처럼 40대 젊은 교수 이번에 당선된 분들 이제 다 모일 거거든요. 당선자들. 그렇다면 모여서 정말 합의하고 그중에 인품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완전히 새로운 틀로 바꿔야 된다. 김종인 위원장이 보여줄 것은 제가 봐도 눈에 선합니다. 경제 민주화와 또 이런 의원들의 전열 배치라든가 이런 걸 바꿔서 좀 더 당을 안정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 지역구에서 84석을 하던 사상 최대의 참패를 난 지금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완전히 틀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말은 앞에서 일부 통할지 모르지만 이미 폐장입니다. 폐장.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은 신선함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는 뭐 경제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들 신선했지만 지금 시대에 걸맞게 이것들을 새로 조합해낼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살 길은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또는 과거의 인물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 인재들 그리고 이번에 등장하는 초선이지만 정치력도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동안에 너무나 갈라졌고 내부 싸움, 분파 싸움, 공관위와 최고위가 싸우고 윤리위와 최고위가 갈등하고 막말이 난무했던 이거를 완전히 바꿔서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재들이 함께하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는 한 저는 정말 위기가 클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대선 주자들도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몰락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인재를 키우고 미래를 만들 것인가. 완전히 집을 새로 지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김종인 역할로는 끝났지만 일단은 당에서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김 교수님께서 뭐 원론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 질의멸렬한 야당을 어떻게 수습하냐. 그러면 수습하는 누가 수습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 집을 짓는데 아니 이거 집에 대해서 공학적인 그 모습을 전혀 상상을 못하는 사람한테 초선한테 이 당을 맡겨서 당을 수습해달라.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어려운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 네. 여러 야당에 있는 인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해달라고 요청해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지. 김정은 위원장이 우선 마치 뭐 이번에 책임을 지고 뭐 이제 모든 뭐 기능이 다 끝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이 시대에서 가장 정치를 잘 알고 또 미래통합을 새롭게 만들고 미래통합당을 희망을 갈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분이 그나마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좀 창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국의 캐머런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삼김의 이런 뭐 여러 가지 40대 기술원, 많은 새로운 인재들이 정말 기존의 정치인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네.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네. 절대 머리를 좀 과거처럼 그런 이제 시대에서 바뀌게 된 상황에서 과거 시대에 살았던 그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새롭게 저는 창출한다면, 그래서 103명의 당선자들이 모여서 정말로 탐구하고 또 학식 있고 덕망 있고 영향력도 있는 또 도덕성도 있는 그런 보수의 원로들과 같이 또 밤샘 토론도 하면서 만들어낸다면 저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이번에 이 참패 사태에서 일어날 길을 찾아야지 과거 속에서 찾는다. 저는 해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두 분의 이런 견해들이 모두 포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선거 참패, 심폐소생에 누가 나설 것인지 뭐 이번 주 아니면 윤곽이 드러나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